듣다 보면 내공이 쌓이는 방송 2시간 철학의 돌풀입니다. 남경태 선생님의 종횡무진 서양사 1권을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 시간에 할 내용은요 3부 뿌리 2고요 175쪽 10장 로마가 있기까지라는 제목입니다. 그리스는 결국 망해버렸고 그렇습니다. 이제 로마가 등장을 합니다. 로마의 초기 역사를 오늘 공부해 볼 예정입니다. 175쪽이고요. 소제목은 늑대 우는 언덕에서입니다. 헬레니즘 시대에는 그리스 문명의 절정인 동시에 쇠퇴의 시작이었다고 나와요. 헬레니즘 같은 경우는 헬레니즘은 지난 시간에도 했지만 오리엔트 플러스 그리스 문명, 알렉산드로스의 동방 원정으로 인해서 그리스 문명과 오리엔트 문명이 합쳐졌죠 하나로. 그게 헬레니즘인데 이게 이제 그리스 문명의 절정인 동시에 쇠퇴였다 이렇게 정의를 하시고요. 그래서 그리스 문명이 그리스 본토를 벗어나 동부 지중해 전역에 다 퍼졌다고 합니다. 알렉산드로스 원정으로. 이것으로 그리스 문명이 완성되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장 초반 부분에는 이제 건국 신화에 대해서 나와요. 네, 맞습니다. 이제 로무스와 레무스라는 형제가 있었는데, 근데 그 형제가 이제 늑대 사람들 사이에서 자란 게 아니라 늑대의 젖을 먹고 살아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그 후에는 이제 로무스가 레무스를 이제 늑대들이 서로 영역 다툼하듯이 죽이죠. 동생을 죽이고, 그다음에 로무스가 왕이 돼서 로마를 건국하게 되었다. 라고 말을 하고 건국 신화에 대해서 또 언급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건국 신화에 대한 해석을 얘기하죠. 네. 그러니까 늑대가 살았던 거는 다시 말해서 그 당시에는 문명, 또 다른 로마 외에 빛나는 문명이 없었다라는 식의 옛날 사람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좀 깔보는 그런 형식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로무스와 레무스가 싸웠다는 건 아무래도 그냥 고만고만한 애들끼리 좀 피 터지게 싸웠다 정도로 남경태 작가님은 해석을 하고 계십니다. 맞아요. 이게 보면 건국 신화는 양면적이다. 사실의 일부를 말해주는 측면이 있는가 하면 사실의 일부를 은폐하는 측면도 있다. 로마의 건국 신화 같은 경우엔 이게 단순히 신화가 아니라 당대의 실제적인 현실을 좀 은유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죠. 네. 그래서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로마의 건국은 기원전 753년 4월 21일의 일이래요. 이거는 정확하게 날짜를 정할 수 없는 건데 원래는 이걸 자기네들이 그냥 임의로 정해버렸다고. 사후에 정한 거죠. 네, 사후에 정했다. 그만큼 뭐 자부심일 수도 있고요. 뭐 그러니까 그만큼 자기들의 출발점을 명료하게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건국 신화가 말해주는 사실은 무엇일까? 바로 기원전 753년 무렵부터 로마는 당시 그 부근에 존재하고 있던 여러 부족, 국가도 아니고 부족을 물리치고 동네의 패자로 동네에서 이제 짱이 된 거예요. 그렇죠. 로마가 우뚝 섰다. 요 정도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177쪽에 두 번째 소제목 로마를 빛내준 조연들, 말 그대로 이 조연들이 나와요. 이탈리아 그 반도에서 최고의 선진 문명을 자랑하는 세력이 당시 크게 둘 있었다고 합니다. 반도의 중부에는 에트루리아가 있었고 남부와 시칠리아에는 옛 그리스의 상인들이 건설한 식민시들인 마그나 그라이키아가 있었다. 근데 이 두 나라 식민시 식민국가 이들이 로마가 성장하는 드라마에서 훌륭한 조연 역할을 했다고 나옵니다. 178쪽을 보면 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 두 나라들이 정말 로마에게 근데 이게 그 두 나라가 다 어느 정도 느슨한 연맹체 정도만 형성하고 왜냐면 폴리스들 간의 분열과 다툼 때문에 하나가 되질 못했대요. 그래서 로마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줘버린 거죠. 그렇죠. 만약에 뭉쳤다면 로마가 없었을 수도 있죠. 왜냐면 로마를 압도했을 거기 때문에. 그렇죠. 후에 갈리아였나요? 아, 예, 갈리아. 또 약간 로마를 정복하려다 많은 그런 얘기도 나오죠. 맞아요. 로마가 운이 좋기도 해요. 이러저러한 그 변수와 운 때문에 등장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두 조연에 힘입어 로마는 점차 이탈리아 중부의 주인공으로
등장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79쪽에 보면 기원전 6세기 말 로마인들은 에트루리아의 독재자 타르퀴니우스를 쫓아내고 독자적인 발전의 토대를 갖추었다고 해요. 네. 이때 당시에 그러니까 타르퀴니우스가 로마를 이렇게 지배했던 거죠. 근데 폭정을 일삼았던 타르퀴니우스 덕분에 로마인들은 왕정을 지극히 혐오했다. 공화정을 정치 제도로 채택했다. 이게 인류 역사에서는 이런 게 도움이 됐던 거죠. 만약 왕정을 혐오하지 않았더라면 공화정도 없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 너무 지나쳤기 때문에 반감을 좀 산 거네요. 네, 그렇죠. 너무 그래서 로마에서는 과두정 혹은 귀족정의 성격이 강하다. 공화정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설명이 나옵니다. 네. 여기 또 그 캡션 이제 주석을 보면 로마의 공화정은 앞서 본 그리스의 민주주의처럼 문명의 진보가 아니라 오히려 후진성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런 맥락의 서술이 많이 나오죠. 어설픈 공화정 이렇게 나오고 그리스 민주정과 로마의 공화정의 경험은 이후 서양의 역사를 동양처럼 중앙 집권화에 기초한 제국의 질서가 아닌 분권화에 기초한 계약의 질서로 만드는 데 기여했다. 그렇죠. 이후 중세에 나오는 봉건제가 여기 말하는 분권화에 기초한 계약의 질서. 맞습니다. 여기 연장선상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런 설명이 나오죠. 로마의 공화정은 단순히 왕정에 대비되는 의미를 가지는 것만이 아니었다. 공화정의 시동은 귀족들이 걸었으나 실제로 공화정을 밀고 나간 것은 바로 평민이었다. 이 평민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로마 역사에서. 뒤에도 나오는데 평민들의 정치적 힘이 커진 것은 그들이 주도한 치열한 신분투쟁의 결과였다. 그래서 180쪽에 또 세 번째 소제목 평민들의 총파업. 이거 총파업 요거 되게 감동적이더라고요.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 초기의 공화정은 귀족들이 주도한 과두정의 성격을 띠고 있었대요. 그리고 181쪽에 보면 귀족들은 원로원을 구성해서 과두정을 공식화했고 귀족들 중에서 다수의 정무관과 2명의 집정관을 임명해 정치를 맡겼다고 합니다. 원로원은 라틴어로 세나투스라고 해요. 지금 미국 상원에서도 쓰고 있는 말이라고 하죠. 예. 양원제를 취하고 있는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상원이라는 뜻으로 상원은 귀족들이 하고 나중에 이제 시민 대표들이 하원을 구성한다. 여기 이제 역사적 기원인 것 같고요. 근데 귀족들에 비해 로마의 평민들은 성격이 단일하지 않은 게 또 문제였대요. 그 잘 뭉치지 못한 거죠. 보면 이제 뭐 여러 이제 이해관계가 각기 달라서 뭐 자유로운 농민, 도시장인, 부유한 상인, 가난한 이주민 등 이해관계가 달라서 평민들이 그 의견을 하나로 합치시키기가 어려웠대요.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자본가에 비해 노동자의 행동 통일이 어려운 것과 비슷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외부의 압력이 강해질수록 내부의 통일이 더 쉬워지는 법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후에 보면은 이제 평민들이 이제 어떻게 집권을 하게 되느냐, 그러니까 집권이라기보다는 어떻게 정치 체제의 일부로서 녹아들게 되느냐에 나오는데 그게 중요하죠. 이게 뭐 총파업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귀족들이 하고 있지 않은 뭐 농경 생활이라든가 상업 생활 등을 다 주축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으면은 말 그대로 뭐 흔히 경제가 마비된다고 요즘에 얘기를 하죠. 경제가 마비되는 식으로 자기들이 총파업을 했던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솔직히 여기에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의문이 한 가지 있었어요. 어떻게 여기에 문장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자본가에 비해 노동자의 행동 통일이 더 어려운 것과 비슷하다라는 문장이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보통 엘리트들은 비슷한 행로를 거쳐서 엘리트가 되기 때문에 서로 밀집하기가 쉬운데, 그러니까 물론 이 책에는 설명이 안 나와 있어요. 제가 그래서 궁금한 건 어떻게 이 제각각 성격이 다른 평민들이 지금으로 따지면은 전 국민적 노동조합을 성공적으로 맞아요. 신기하네요. 그러니까요. 이 부분이 전 제일 신기했어요. 총파업을... 이게 시민 총파업 철수가 뭐냐면 예를 들어 지금 상황으로 따지면 버스 기사나 뭐 지금 뭐 공무원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뭐 일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런 단합력
한 번에 어떤 날짜를 딱 정해서 일을 안 해버리고 빠져버리는 거 이거는 지금도 어려운 불가능하죠. 그 모든 걸 말을 맞추고 당시에 이해관계 다 달랐는데 그걸 누가 주도했고 뭐 어떻게 했는지가 전혀 책에는 안 나와 있으니까 그냥 그게 했다. 그렇죠. 이게 결과만 나와 있어서 궁금하긴 하네요. 네, 이 부분이 제일 의문이었습니다. 누군가 주도하긴 했을 거예요. 분명히 주도자는 있었을 거고. 근데 정말 나중에 뭐 역사 공부를 더 한다면 이 철수라는 이 총파업이라는 게 어떻게 진행됐는지. 근데 단결력이 대단한 것 같긴 해요. 당시에 좀 문맹률이 지금 3.1 운동 비슷하게 생각을 해보면은 문맹률이 뭐 그때보다 훨씬 더했을 텐데 당연하죠. 예, 약간 이거는 충분히 좀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공부해볼 만한 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일단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공화정이라는 게 발달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만약에 이렇게 전 국민이 총파업을 한다? 그러면 만약 독재 국가라고 하면 군대로 뭐 진압을 하거나 그랬을 텐데 당시에는 또 로마가 그러지는 않았어요. 군대를 동원해서 해산할 수도 없었다. 왜냐하면 성스러운 언덕에 모여 있었대요. 당시 그게 군대로 진압할 수 없었나 봐요. 라기보다는 군대 역시도 대부분은 평민들이 여기 나왔네요. 병사도 대부분이 평민이었으니까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진압할 수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없죠. 민심이 군대까지 넘어갔을 때 어쩔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덕분에 평민들은 철수를 통해 자신들의 정치 조직인 평민회와 평민의 대변인인 호민관이라는 관직을 얻어냈다고 합니다. 특히 호민관의 권력이 막강했대요. 호민관은 평민들의 강력한 지원을 받으며 행정, 사법, 군사 모든 분야에서 커다란 영향력과 발언권을 누렸다. 로마 최초의 성문법인 12표법은 바로 그들의 활약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리스에서는 드라콘이라는 귀족이 법전을 만들어 베푸는 시기였지만 로마에서는 평민들이 투쟁한 결과로 법전을 얻어냈다. 진정한 민주주의인데요. 이거 진짜 감동적이더라 읽으면서 이 시대에 이게 가능하나? 놀랍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서구 역사에 빛나는 한 순간이지 않을까. 이런 순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민주주의도 있을 수 있었다고 생각이 돼요. 183쪽에 보면 드라콘의 법전이 아테네의 아고라에 공시되어 있듯이 기원전 451년에 12표법은 청동판으로 만들어져 누구나 볼 수 있게끔 로마 광장에 공시되었다고 합니다. 이건 시민들이 만든 법인 거죠. 그렇죠. 로마의 법을 따르라 이런 건가? 약간 그런 느낌이 약간 그런 것 같네요. 로마에 왔으면 로마의 법을 따라. 맞아요. 키케로라는 철학자는 노래를 만들었다 하네요. 법전 내용을. 이게 법이 이렇게 만들어서 공표하고 지키는 게 중요한 게 당시에 이 법이 만들어지기 직전에는 그냥 귀족들이 관습법인 거죠. 자기네들끼리 그냥 만들고 그 순간 그때 이제 귀족들이 부부식으로. 그러니까 귀족들 파워가 얼마나 셌겠어요. 이 법이 나오기 전엔. 그래서 이런 게 너무 반발감이랄까 그런 게 있어서 시민들이 법을 만든 거죠. 더 이상 관습법으로 할 수 없는 식으로 만들어 버린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때까지 이 책을 진행하면서 등장했던 청문화된 법전 중에서 이 법전에 가장 호의적으로 남경태 작가가 저술하고 있어요. 그렇죠. 나머지 드라콘 법전이라든가 바빌로니아 법전 같은 경우에는 악법 중에 악법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유일하게 긍정적으로 등장하게 된 청문화된 법전 역사 속에서 서양 역사 속에서 어떻게 보면 평민들의 손을 들어준 거죠. 작가님도. 저도 그러고 싶어요. 자, 그리고 183쪽 다음 소제목은 고난 끝의 통일이라는 제목입니다. 에트루리아의 지배를 한동안 받던 로마가 드디어 벗어났어요. 기원전 5세기 무렵에 신생국 로마로서 가장 효과적인 그 지역에서 사는 대처 방식은 주변 민족들과 타협하는 길뿐이었다. 그래서 로마는 이웃 라티움인들과 라티움 동맹을 맺고 최초의 지역 통합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이 동맹은 로마인과 라티움인이 서로 평등한 관계에서 맺은 최초의 평화 조약이자 불가침 조약, 상호 보호 조약이었다고 해요. 이후 로마의 대외 관계가 나아갈 기본 방향을 보여주고 있다. 훗날에는 로마가 정복 국가가 되지만 출발 무렵에는 힘이 없었기 때문에 국력이 약했기 때문에 평화 조약이 외교 노선이었다.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라티움 동맹은 고만고만한 아이들끼리 맺은 의리 관계가 비슷했대요. 그런데 또 마땅히 그때 당시에 갈리아가 기원전 390년 갈리아가 로마를 공격합니다.
로마는 완전히 침공을 당해서 완전 제압당하죠. 어떻게 할 수가 없죠. 힘이 딸려서 당시엔. 이 당시에 시위표법 총동판에 불탔다고 합니다. 네, 그 정도로. 슬프네요. 네. 근데 로마는 이 이민족의 지배가 갈리아한테 지배당한 게 최초이자 최후였어요.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어떤 나라에게도 정복을 허용한 적이 없고요. 800년 동안 허용한 적이 없고 그 철천지 원수가 된 거죠. 갈리아가. 네. 나중에 로마의 카이사르는 갈리아에 대해 철저하게 복수합니다. 3년에 걸쳐 로마를 마음껏 유린하는데 갈리아는 이것도 로마의 어떻게 보면 행운일 수 있는데 직접 영토로 삼느니 배상금을 받고 철수하는 게 낫다고 결정했대요. 갈리아가. 왜 이렇게 결정했는지 모르겠는데 자칫 로마가 사라질 수도 있었는데 네. 또 운이 좋았다. 186쪽을 넘어가면 갈리아에게 치욕을 당하는 걸 봤잖아요. 라티움 동맹 다른 도시들이. 로마의 리더십에 의문을 품었겠죠. 로마에 반발을 합니다. 근데 로마는 이때 이제 라티움 동맹의 다른 도시들을 또 제압을 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세 개의 전투가 로마의 고난을 얘기해 주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라티움 동맹에서 로마가 패권을 장악을 했었는데 이제 그때 갈리아와 싸웠고 그쵸. 갈리아한테 완전 깨지고, 완전 깼죠. 그 다음에 이제 라티움 동맹에 있던 애들이 야, 니 뭐야? 생각보다 약한데? 네, 약한데. 해서 삼리움 동맹을 지들끼리 만들었는데 맞아요. 여전히 패사 중에서는, 그러니까 지들 동등한 체급에서는 네, 맞아요. 패사했기 때문에 삼리움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고, 맞아요. 근데 이 당시에 로마의 힘이 엄청났기 때문에 네. 이 삼리움 동맹에 갈리아도 있었는데 네. 갈리아까지 깨부수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마케도니아 네.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적자라고 하죠. 그 사람이 쳐들어왔는데, 근데 이 사람은 믿었던 게 있었어요. 우리가 코끼리 부대를 했으면은 이들은 아무것도 못할 거다. 네. 이 크기를 봐라. 얼마나 세. 했었는데 피로스. 문제는 네. 뭐 약간 코끼리 같은 경우에는 전투에 쓰기 부적한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창에 몇 대 맞으니까 얘들이 미쳐 날뛰어가지고 지들 군대를 다 짓밟아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희극같이 전투를 이겨버립니다. 맞습니다. 네, 그런 후에 마침내 이제 로마가 이탈리아 반도의 통일을 이뤄냈다고. 맞아요. 지금 말씀에 유수님께서 정리해 주신 게 정확하게 이제 핵심을 따서 정리해 주신 거예요. 피로스가 그 코끼리 부대 때문에 망해버리고 물러간 뒤에 로마는 타렌툼을 접수해 기원전 272년 마침내 이탈리아 반도의 통일을 이루었습니다. 네. 이때부터 이제 시작인 거죠. 188쪽을 보면 제목이 좀 많은 걸 말해주고 있죠. 귀족정 플러스 민주정 플러스 왕정은 로마 공화정이다. 이제 이 내용을 보면 네. 기원전 390년 갈리아인의 침입에서부터 통일에 이르는 전랑기에도 로마 평민들의 신분 투쟁은 그치지 않았다. 아까도 총파업으로 이뤄냈었는데 또 다시 이제 시민들이 총파업을 한 번 더 하죠. 그래서 어떤 요구 사항을 이제 관철을 시킵니다. 지배 그 귀족들한테. 그래서 여기 이제 개혁의 필요성은 명확했다. 그래서 뭐 새로 법을 만들죠. 그러니까 기원전 376년에 만들었다는 리키니우스의 법. 맞아요. 이런 것에서 되게 상세한 조항으로 뭐 토지 소유 상한선을 둔다. 약 1.3제곱킬로미터. 그다음에 농지가 아닌 목초지의 경우에는 500마리의 양이나 소를 방목할 수 있는 규모를 상한선으로 한다. 맞아요.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세세한 조항까지 만들어 놓습니다. 이게 왜 중요했냐면 이게 그리스와 로마의 차이인데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대외 무역 중심이었어요. 네. 국가 경제 자체가. 근데 로마는 농경 국가였단 말이죠. 농사짓고 사는 게 핵심인데, 그래서 로마는 정복 활동을 할 수밖에 없고 토지를 분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190쪽에 보면 토지 소유 상한선이 제도로 이렇게 법으로 딱 정해져 있다는 것은 네. 귀족들의 대토지 겸병, 그러니까 토지를 많이 귀족들이 소유하는 걸 억제하는 데 기여했다. 이 법이. 또한 귀족들은 대부분 이미 상한선에 걸려 있었기 때문에 네. 새로 정복지가 생겼을 경우 그 토지가 평민들에게 분급되겠죠. 평민들이 노린 것도 바로 이런 점이었다. 리키니우스 법은 경제적인 내용만 있는 게
아니었대요. 이 법으로 평민들은 2명의 집정관 중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제부터 집정관 한 명은 평민 출신으로 무조건 임명해야 되는 거예요. 곧이어 다른 고위 관직들도 점차 평민들에게 문호가 개방되었다고 합니다. 악착같이 그 귀족들이 사설을 했던 신관도 결국 평민에게 개방되었대요. 이게 당시의 로마 정치에서 에투르리아 전통 때문에 마법과 주술, 점술이 중요했는데 따라서 신관도 상당히 정치적인 권한을 가졌다고 합니다.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참정권까지 확보한 평민들에게 이제 남은 목표는 한 가지뿐이었다고 해요. 그게 평민의 권한이 강화되어야 하는 거죠. 이걸 이루기 위해서 철수를 시민 총파업을 200년 만에 감행을 합니다. 기원전 287년이죠. 네. 이걸 대가로 호르텐시우스 법을 얻어냈습니다. 이 법으로 이제 평민의 결정은 원로원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원래 원로원의 승인을 거쳐야 했었나 봐요. 네. 거치지 않고 그대로 평민회가 결정하면 그대로 법이 돼버리는 거예요. 엄청난 막강한 파워인 거죠. 평민회는 정식 입법 기관이 되었습니다. 약간 뒤에 권력이 센 정식 입법 기관이 되었네요. 맞죠. 아 이건 진짜 민주주의 역사예요. 딱 보면은 이 과정 자체가 로마 시민들 대단하다. 평민들. 신분 투쟁 기간 동안 평민들은 거의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 모든 목표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이제 비폭력 무저항 아니 저항이긴 한데 비폭력 운동. 네, 간디가 생각나네요. 간디요. 근데 이게 진짜 무혈 혁명인데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생각이 드는 게 이 당시 귀족들 중에서 약간 뛰어난 사람이 없었던 게 아닐까. 좀 무능했다 귀족들이. 네, 약간 정치자라면 모름지기 좀 밑에 사람들이 음식거리면 좀 분열도 시키고. 맞네. 이간질도 시키고. 그럴 수 있는데 충분히. 네, 마키아벨리 군주론처럼 조물딱 해야 하는데. 좀 여기 로마 귀족의 귀족다운 자세는 노블레스 오블리주. 네. 약간 상류 측의 도덕과 책임. 그 사람들은 이런 도덕 이런 것을 더 중요시해서 맞습니다. 그런 거 아니었을까요?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원하고도 맞물려서 설명을 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이 말이 생긴 게 권력을 빼앗긴 다음 얘기예요. 그래요? 그러면 그러니까 권력이 빼앗기니까 이제 자기 위안? 네, 그렇죠. 빼앗겨 버리니까 그래 나는 도덕이 되게 중요하니까 너네들한테 빼앗겨 준 거야 뭐 이런 거예요. 불쌍하다. 약간 껍데기만 남았으니까. 껍데기가 근데 자의적으로 준 게 아니라 이제 빼앗긴 거다 보니까. 빼앗긴 건데 이제 자기 위안이었다. 전 약간 그렇게 읽었어요 이 부분을. 하긴 뭐 추하지 않게 그래도 이렇게라도 했으니 만약 귀족들이 발악을 했어 막 그러면 귀족들 아마 평민들이 다 이제 혁명 일으켜서 죽였을지도 모르겠어. 그럴 수도 있어요. 귀족들 자체가 없어졌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자기네들의 신분을 보장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유지되기 위해서 선택한 거예요. 노블레스 오블리주.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네. 그래서 원로원의 귀족정, 평민의 민주정, 집정관의 왕정이 조화 속에 한데 어우러진 당시 로마의 공화정은 가장 완성된 정치 형태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 공화정이 완벽하게 기능하기 위해서는 로마가 이탈리아 반도 안에만 머물러 있어야 했대요. 하지만 그러지 않았죠. 정복 국가였기 네, 정복 국가였죠. 이 책에서 정복을 중단한 국가가 없어요. 모두 힘이 생기면 무조건 나가더라고요. 네. 그건 뭐 인간의 어쩔 수 없는 그런 야망인가 봐요. 그래서 로마의 공화정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룬 건 잠시뿐이었고 반도의 통일을 이룬 후 로마는 또다시 지중해 패자를 노리면서 진출합니다. 그게 이제 11장의 내용이에요. 기승이라 뻗어나간 로마. 맞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할까요? 네. 하고 다음 주에 또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